이른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 영끌 통계가 나왔네요.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출받은 사람이 450만 명 정도 된다고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 가계빚이 있는 사람 전부, 그거는 다 해서 1978만 명 정도입니다. 네. 한 명당 평균 9,332만 원 정도의 빚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 한마디로 낼 수 있는 빚은 다 끌어모아서 내고 있는 영끌 상태라고 할 만한 다중채무자가 448만 명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대출자 중에서 가계대출자 중에서 22.6%, 그러니까 5명 중 1명이 훌쩍 넘는 거죠.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지고 있으면 추가로 빚을 더 내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1개까지 빌린 상태고요. 여차할 경우에 흔히 말하는 돌려막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른바 영끌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1분기보다도 2만 명 더 늘면서 관련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 2분기 말 시점의 가계대출 현황인데요. 영끌족 빚의 규모는 물론 일반적인 가계대출자들보다 컸습니다. 한 명당 1억 2,800만 원 정도, 평균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같이 금리가 높으면 언제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중채무자들, 영끌족들은 연간 벌고 있는 돈에서 평균적으로 61.5%를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 100만 원을 벌면 61만 5천 원은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영끌족으로서의 상태를 청산하려고 노력하는 움직임도 눈에 띄기는 합니다. 다중채무자 수는 역대 최대지만요. 한 명당 대출액은 올 초 1분기보다 평균 113만 원씩 줄었습니다. 소득 대비 빚 갚는 부담, DSR도 0.5%포인트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100만 원 벌어서 62만 원은 빚을 갚다가 5천 원 정도는 줄인 셈이죠. 하지만 3개월 만에 일어난 변화니까 별로 크지 않은 변화 같아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갚아서 빚을 줄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보다 금리가 뚜렷하게 올라 있는 상황에서 영끌족 수 자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요. 물론 자산 증식을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한계까지 돈을 빌리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부채 취약층이 최근에 늘고 있다는 분위기로도 읽힙니다. 실제로 이른바 저소득 영끌족, 소득 하위 30%거나 신용이 낮은 편이면서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가계대출자 중에서 지금 6.4%나 되고요. 2020년 4분기 이후로 가장 그 비중이 커졌습니다. 더 걱정되는 통계도 있네요. 버는 돈이 전부 빚 갚는 데 나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요. 네, 버는 돈이 모두,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 모두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사람도 전체 가계대출자 중에서 8.6%, 171만 명이나 됩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기 직전이었던 2021년 상반기만 해도 159만 명 정도였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그나마 지난해 말에 최고점 177만 명을 찍고요. 올해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긴 하지만 지금의 금리 수준이 이어질 걸로 보이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100만 원을 벌면 70만 원 이상 빚 갚는 데 나가는 그야말로 최소 생계비 외엔 빚만 갚는 수준인 DSR 70에서 100% 사이인 경우까지 합치면요. 295만 명, 전체 가계대출자의 14.9%나 됩니다. 네, 이런 분위기에 연체율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다중채무자, 영끌족들의 연체율은 1.4%로 2020년 1분기 이후로 가장 높아진 상태고요. 사실 가계대출 규모가 엄청나고 영끌족이 이렇게 많은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대출 현황은 아직은 건전한 편이긴 하지만요. 지난 10년 동안 연체율이 꾸준히 낮아져 오긴 했지만 1년 전부터 연체율이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게 보시는 것처럼 문제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이자 부담이 상당한 기간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되도록 신규 대출에 신중하고 고통스럽더라도 빚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줄여놓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체 경제의 소비 부진, 그러니까 돈이 잘 돌지 않는 분위기도 한동안은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네, 가계대출이 꽤 줄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면 좋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18년째 한자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원 씨. 경기 둔화에 매출도 부진한데 지난해부터 계속 오르는 대출 금리에 이자를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3번 오시고 한 번만 오시고 한 번 오시고 안 오시고 은행에 저도 내야 할 돈도 있고 물가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요. 직장인 김모 씨는 3년 전 1억 원을 빌린 뒤 중도에 1,200만 원을 갚았는데도 이자는 오히려 불어납니다. 2020년 한 달 19만 원이던 이자, 지금은 34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체감이 많이 되는 것이죠. 중간에 그렇게 원금을 줄이는 조치를 안 했다면 큰일 날 뻔했죠. 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개월 연속 증가해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대출 옥죄기 대책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추석 연휴로 인한 영업일 감소 등이 증가폭 둔화에 영향을 미쳤지만 10월엔 다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의 문턱을 높인 규제로 은행들이 기업 영업을 확대하면서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기업 대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이 수익성 회복을 통해서 부채 상환 능력을 높이기가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부실화에 대한 위험도가 있는 것으로. 문제는 계속된 금리 상승세. 국민, 우리 등 시중은행들은 대출 조이기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이달부터 신규 주담대 대출 금리를 0.1에서 0.2%포인트씩 올렸습니다. 신한과 NH농협도 곧 가산금리를 올릴 전망입니다. 이미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19개 은행 대출 연체액이 지난해 말보다 40% 넘게 높아진 상황. 고금리 상황에서 급증하는 이자 부담이 가계와 기업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계부채의 양적 질적 관리가 요구됩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권 기자, 요즘 물가도 그렇고 이 살림살이 빠듯하다고 하는 분들 많죠. 네.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숫자로도 확인이 된다고요. 네, 통계청이 집계하고 있는 올해 2분기 우리 가계의 월 흑자액 평균이 114만 1,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딱 1년 전에 비해서 13.8%나 줄어든 겁니다. 가계 통계에서 월 평균 흑자액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번 돈에서 세금과 국민연금 같은 준조세격의 돈을 다 내고 대출이자도 내고 그리고 식비 같은 소비 지출에 쓴 돈도 빼고 그러고도 남는 돈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집에서 다달이 나가고 있는 이런저런 비용들을 다 뺀 다음에 남은 돈, 여윳돈을 말하는 건데요. 그 여윳돈의 감소세가 올해 매우 가파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 있죠. 일단 금리가 높아진 게 큽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규모가 GDP의 100%를 훌쩍 넘을 정도로 너나 할 것 없이 빚을 지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 2년 전부터 갑자기 금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원금의 규모는 비슷해도 내야 하는 이자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2분기에 가계가 이자 비용으로 지출한 돈, 그냥 전 국민 평균으로 내면 집마다 월 평균 13만 1,000원인데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돈이고 소득 대비해서도 가장 부담이 커졌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이후로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이렇게 커지면 아무래도 이 사소한 것까지 돈을 아끼려고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미 아낄 수 있는 거는 최대로 아끼고 있다는 게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를 실제로 얼마나 하고 있나 좀 살펴볼 수 있는 소매 판매의 계절 조정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난 8월에 1년 전에 비해서 5.2%나 하락한 걸로 나옵니다. 코로나 초기였던 2020년 3월 이후로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물가가 비싸져서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걸로 보이는 착시 효과나 계절적인 요인 또는 휴일에 가게들이 문을 닫아서 돈을 덜 쓰는 걸로 보일 수 있는 착시 효과까지 모두 배제하고요. 진짜 소비 수준을 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먹고 싶은 것도 많이 참는 모습이 보입니다. 워낙 비싸져서 식료품을 많이 살 수가 없는 거죠. 8.3%나 줄었고요. 옷도 덜 사고 있습니다. 외식도 계속해서 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휴가철에 비해서 놀러 가는 데 쓰는 돈도 확실히 줄였다. 그러니까 숙박이나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소비도 줄어든 걸로 나옵니다. 그야말로 줄일 수 있는 거는 다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물가 이야기도 해보죠. 조금 누그러지던 물가가 요즘 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담이 큰 상황에서 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 게 걱정입니다. 좀 진정되는가 싶었는데 2달째 다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름값이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는 게 좀 크고요. 식료품 가격이나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공공요금 가격, 생활 속에서 바로 체감하는 것게 되는 것들의 부담이 훌쩍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름값이 관건인데 지금 같은 상승세를 이어가진 않을 거란 게 대체적인 인식이지만요. 이제 겨울이 오면 기본적으로 에너지 비용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게 되는 부담이 훨씬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부담이 유지되거나 살짝만 완화되는 데 그친다고 하면 가게가 느끼는 부담은 올 겨울에도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같은 에너지 요금들이 전보다 올라 있는 데다가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계 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서 연말로 갈수록 우리 소비가 더욱 부진해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네, 시중 5대 은행만 봐도요. 9월의 가계 대출 1조 5천억 원 넘게 늘었고요. 이달 들어서 첫 닷새 동안만 해도 1조 원 넘게 늘어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커졌고 그래서 안 그래도 물가까지 올라서 가게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돈을 쓰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한 소비 부진이 전반적으로 경기를 둔화시키는 악순환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빚을 더 늘리는 분위기가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계부채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런 악순환에 어디를 끊을 수 있을지 고심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올해 연말까지는 이 물가와 가계부채 상황 친절한 경제에서 계속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